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축하! 자, 제가 이 강연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혹자 어떤 분들께서는 이 역사는 최태성 이 같이 해주고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는 뭐 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걸 요청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동영상 짧은 컷 한 3초짜리 네, 요거 제가 찍어 드릴게요. 역사는 누구?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언젠간 만날 테니까요. 제가 그곳에 달려갈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 강의에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관계 속에서 고종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 깨지는 균형이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10년 전 삼국 간섭의 그 아픔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일본은요, 이 러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기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되었던 조약을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이 한일 의정서라는 겁니다. 자, 이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 수행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 수행 과정에서 토지, 군사 용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겠다, 마음껏 쓰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의 내정 간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 고문을 파견해서 시행하는 정치를 우리는 고문 정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네, 요 고문 정치는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을사늑약에서는 통감 정치, 그다음에 정미 7조약에서는 차관 정치 이런 용어가 있으면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 고문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근데 이거 국가 대 국가의 고문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고문들이 파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대표적인 고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문은요, 바로 이 외교 분야입니다. 이 외교 분야에서 누가 파견되었냐면 스티븐스, 네,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가 파견이 됩니다. 정말 외국인으로서 우리 조선이 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티븐스 가만두면 안 되겠죠. 결국 나중엔 여러분들 이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였을 때 장인환, 전명운 총에 맞아서 결국은 사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의 운명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스티븐스를 통해서 외교 고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는 누가 이제 오냐면 메가타라는 인물이 와요. 자, 이 메가타가 뭐랬냐면 이 메가타가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화폐 정리 사업. 자, 그렇다면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백동화 있잖아요. 이 백동화를 우리나라 화폐를 바로 제1은행권, 네, 일본은행이거든요. 이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 와우. 이건 여러분들 우리 화폐의 주권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화폐를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화폐를 만들겠다. 이거는 화폐는 여러분들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와우. 결국 이 메가테이 화폐정리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 메가테이 화폐정리 사업은요,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백동화를 지금 제1은행권으로 바꿔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동화 10,000원을 제1은행권 10,000원으로 바꿔준다. 뭐 등가 이런 걸 등가 1:1 교환 뭐 그것도 좀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뭐 직접적 타격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화폐 교환을 어떻게 했냐면 10,000원 백동화를 가져갔어. 그러면 딱 보더니 이거는 가짜요. 이거는 상했어. 이건 망가졌어. 이거는 가짜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만 원이 갑자기 내가 얼마 된 거야? 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이 100원 가치밖에 안 된대. 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당시 그래서 이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 자본들이 엄청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민족 자본의 타격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당시에 근본위제, 근본위제와 한번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근본위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앞에 가보개혁에서 은본위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가테이 화폐정리 사업에서는 금본위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백동화를 만들고 있었던 전환국.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전환국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고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이행되었던 바로 이 1차 한일 협약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들이 모두 어느 시기에 맞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러일 전쟁 시기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2차 한일 협약 1905년도에 체결된 이 2차 한일 협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을사년, 1905년이 을사년이거든요. 강제로 체결되었던 을사늑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외교권의 박탈입니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외교권의 박탈이에요. 외교권의 박탈. 사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거의 90%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외국과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 우리가 그 테이블에 나가지 못한다? 이건 주권 국가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엄청난 조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1905년 을사년에. 그 을사년에 이 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을사오적이라는 겁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나쁜 삐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죽었어요. 사망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매년 매 시간마다 이 시간만 되면 그들은 강제로 현재에 소환되어서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고작 이런 모습 남기려고 여러분들이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외교권을
빼앗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을사늑약이고요. 이때 여러분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파견되냐면 통감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통감 정치가 시행되었다. 고문 정치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된 그런 모습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통감 정치. 자, 이런 어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당연히 있었죠. 자,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왜냐면 이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자,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누구 하나 죽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이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자결을 하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정말 분노했던 그런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장지연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장지연이 사설을 하나 씁니다. 황성신문에 말이죠. 그 사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거예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그렇죠. 통곡하는 날 맞네요. 지금 주권의 거의 90%가 넘어가게 되는 이 외교권 박탈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런 날 목노와 통곡하지 그럼 언제 통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어느 신문에 싣냐면 바로 황성신문에 실게 되면서 많은 독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나라 사설 중에 사설의 역사에서 아주 그냥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설이 바로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저항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중근. 사실 안중근은 여러분들 이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제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누구? 네,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됩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별적 투쟁 말고요. 이제는 집단적 투쟁도 있습니다. 바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자, 그 의병을 우리는 을사의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병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최익현과 그 다음에 신돌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의병 코너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격렬한 저항들이 아주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고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다. 나는 반대했다. 근데 사실 뭐 반대의 리액션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독립협회 해산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이 고종 황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응당히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저 쓱 빠져나와서 도장 찍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 역사 앞에서 죄 없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그는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던 우리나라 최고 주권자였으니까. 그거를 자신이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그에 상응하게 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고종은 그걸 못합니다. 자, 어쩌면 이 정도의 어떤 차원에서 이건 나도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외국에 이게 부당함을 알립니다. 자,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당시 이 네덜란드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누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인물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 인물들. 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인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던 모습들. 그런데 일제가 이거 뭐야? 아니 분명히 외교권 없다라고 해놓고선 왜 외교활동을 하지? 이거 반칙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융희시대, 고종은 광무시대였다면 순종은 융희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등장했던 왕이기 때문에 정통성 없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어쨌건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일 신협약은요 1907년도에 체결되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이날이 정미연입니다. 이 해가 정미 7조약이다. 정미 7조약이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가 해산했다라는 거예요. 군대. 와, 이제 진짜 야,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 가져가고 이 한일 신협약에서는 군대를 해산시키는 이건 뭐 이러면 결정적이죠. 군대가 해산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욱더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감이 실질적으로 차관을 임명하는, 그럼 그 차관은 누가 되겠습니까? 일본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인 차관, 즉 이때부터 이제 차관 정치가 열리게 되더라. 차관 정치가 시행이 되더라. 이쯤 되면 뭐 거의 식민지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이게 바로 한일 신협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어쨌든 차관 정치가 되면서 여러분들 저기 앞에 있었던 이 통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통감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착착착 하나씩 넘어가다가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이날이 바로 경술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고종 그리고 순종은요 어떤 격렬한 리액션 전혀 없어요. 전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최고 주권자가 그거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그 무지하게 독립협회 해산시키면서 최고 권력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 나라가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 그저 나는 뭐 도장 찍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1910년 8월 29일 우린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아픈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신나는 거, 막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게 역사는 아니고요. 아픈 거, 지우고 싶은 거 이런 것조차도 기억하는 게 역사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